오늘은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집에 있는 농기계와 장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먼저 트랙터 80마력입니다. 그 다음에 SS기, 저게 세게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 그 다음에 덤프차, 그리고 관리기 3개. 저 앞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콤바인, 또 요거 저온 창고입니다. 저온 창고 크지요? 저온 창고가 이게 한 8평 됩니다. 그 다음에 고추 건조기 하나, 고추 건조기 둘. 이 고추 건조기는 1평 반 정도씩 됩니다. 1평 반. 그거 지금 이번에 새 걸 산 거, 이거는 500만원을 줬는데, 이거는 1평입니다. 1평. 그런데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경유입니다. 1차 귀농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장비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도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애초기, 하여튼 장비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필요해서 물론 산 것도 있지만, 이 사는 데 있어서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을 얼마만한 규모로 해야 귀농인이고, 어느 정도가 돼야 그냥 전원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 분농인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귀농을 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양평, 이천 쭉 내려오면서 전라남도 녹동, 물론 영광, 법성, 함평, 무안, 나주, 목포, 우리나라 전 지역을 약 3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나쁠 건 없다 싶어서 다 해봤는데, 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무슨 작물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 쪽에는 첫째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감히 내가 생각하는 정도 평수를 엄두를 내질 못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온이라든지 거기에 적응하는 작물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전라남도 이쪽과 안동 이쪽으로 쭉 봤는데 토양이 다 틀립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 토양 검사를 거의 다 했고,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내려서 한 자리가 이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전라북도 이 진안은 우리나라에서 이북과 우리나라 13도 중에 8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13도를 합한 데서는 이북의 계마고원이 제일로 높고 고원지대이고, 이 남쪽에서는 이 진안 고원입니다. 여기가 고원지대에서 강원도나 이런 데도 다들 산악지대고 굉장히 고원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고원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무주 진안 장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무진장하다 하는 말이 무주와 진안, 장수를 합쳐서 무진장하다고, 그 정도로 산세가 깊고, 평균 해발이 진안 같은 경우에는 약 305m 정도 됩니다. 평균 해발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지가 305m, 조금만 올라가면 6, 700m는 그냥 됩니다. 산이. 그래서 고원지대입니다. 이게 중고냉지 정도가 되죠.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따라가지고 해발 600m, 700m 이래 400m 이래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산을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그마한 야산 하나만 넘어도 평균 해발이 305m이기 때문에 야산 하나만 넘어도 보통 400m, 500m는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기후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이제 그걸 생각해서 저는 이리로 귀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만큼 땅을 가져야 귀농이가 이게 생각하는데, 저는 1차 제 생각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최소 2,000평 이상이면은 귀농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평 이상. 2,000평 이하에서 보통 한 1,000평에서 500평 정도 사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원생활자, 그 이하 없는 사람은 토지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러 오시는 분은 그냥 전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분홍, 쉽게 얘기하는 분홍,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놓은 거를 시골에 가서 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는 첫 번째, 이 마을 사람들의 텃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분목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예민한 텃세를 받습니다. 뭐 분홍을 해서 자기 돈 쓰고 사는데도 텃세를 받고, 뭐 그냥 여기 와서 전원 생활을 해서 텃밭 가꾸기를 해도 텃세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조금 나은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귀농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텃세라고 하기 이전에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 귀농을 해서 올 적에 보통 토지를 그 마을에서 갖춰져 있는 토지를 몇천 평씩을 살라 그러면 한 자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이래 사면 그건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곡 하나 전체를 다 샀습니다. 산 계곡 하나를, 뭐 값이 높은 값이 아니고 선산으로 쓰던 자리인데, 보통 우리나라 산이 개간이 거의가 다 됐고, 보통 4분응선 이하는 거의가 다 개간이 돼서 밭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4분응선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위도 거의 이 지난 같은 경우 인삼을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4분응선, 이게 2부, 3분응선, 이게 2분응선에서부터 4분응선까지가 개간 가능한 것입니다. 능선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능선이 남아있는 자리는 집안에 어느 성씨를 가지고 계시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산만큼은 그 해발이 높지 않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데를 1차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발도 높지 않고 땅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1차. 근데 땅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땅을 투기를 목적으로 어떤 미래에 내가 땅을 팔아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귀농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땅을 팔아서 다음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충청남도 대전 이하로는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대전 이하로. 그러니까 대전 이하, 충청남도라고 치면은 서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서천까지는 아니고 지금 한참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진천, 청주 뭐 이런데, 이제 그런 데를 땅을 사시면 잘만 하면은 재테크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토지는 그 이하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투기, 투자, 이거는 참 힘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해서 왔을 적에 농토를 만들면서 그 좋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딱 1m만 들어가도 보상금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서 민원, 또 사람들이 네가 왜 내 땅을 가져갔느냐 하는 동 거기 보상을 하라 하면, 내가 그때 당시 여기 집 앞에 길이 하나 있는데, 집 앞에 길을 하나 내는데 길이가 150m입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4m 폭이 나와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4m 폭을 확보하는데 땅이, 다른 분 땅이 한 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땅 살 때 여기 땅값 땅 한 평이 6,000원 정도 됐는데, 그 땅을 50만 원 보상을 했습니다. 몇 배인지는 그건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내가 산을 개간해 가지고 약 10,000평 가까이 땅을 다 확보를 했는데, 마을 분들은 제가 왔을 적에 여기 뭐 어떤 큰 돈 많은 놈이 와가지고 이 뭐 개간해서 땅을 투기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 당시 환경 영향 평가까지를 다 받고 마을 사람들의 민원과 이 저지로 인해 가지고 다 하지를 못하고 3분의 지금 2 정도만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땅에 대한 애착은 사뭇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강한 그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땅과 연관이 되면 그거는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할 때 첫째 길이 있는가, 둘째 내가 개간을 했을 적에 그 밑에 피해가 없는가, 이런 두루 살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과정을 약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들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도 좀 친하게 지내고 다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게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시골 쪽에 적을 두고 있는 자녀분들, 지금 어르신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뭐 다는 아니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타진 놈이 와가지고 집을 짓고 지들 마음대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싸움 아닌 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어르신들도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 자식이 사회에서 실패를 하고 들어온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는 처음에 들어왔었던 것보다 몇 배의 더 데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를 이렇게 와서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 농사가 다 끝나야만 해줍니다. 시간을 내서 농기계로 우리 밭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아달라 하면 저놈은 농사도 뭐 진동동 마는동 하고 이제 객지에서 들어온 놈이니까 지가 우리가 아니면은 갈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횡포 아닌 행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을 다 심어 놓고 나서 뒤에 밭을 갈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밭을 갈아주면 그럼 저는 뭘 심습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를 하나둘씩 받게 됐는데, 이 농기계를 하나둘씩 살 적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융자라든가 보조라는 거, 이런 거 융자 안고 사는 것은 어차피 내 이자를 지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실은 이 농장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려면 세게 아니래도 2억은 들어갑니다. 2억. 귀농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 기술도 없으신 분들이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기란 무지막지하게 힘이 듭니다. 그 진안군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당시 왔을 때 통합적으로 해서 약 한 150분 정도가 귀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여기 남아있는 인원은 5명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5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작파하고 땅도 다 뺏기고 다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예전 살던 대로.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 마을 주민들하고 마찰은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무지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을 주민들하고의 어떤 화합은 절대 바라지 마십시오. 화합을 잘 이루고 살다가도 거기 사시던 분들, 어르신들이 2세가 딱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상황은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거 이상의 또 텃세를 받게 되니까 그걸 하고, 또 마을 안에 있는 농가주택, 예전에 사시던 분 마을 안에는 절대로 집을 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한적한 곳에, 마을에서 최소 150m 이상 떨어진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지언정 마을 안에 있는 집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그 집을 사는 순간 심지어 내 집에 있는 호미도 내 호미가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내 잠자는 시간이 내 잠자는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이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이래 하다 보면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그냥 안 해주면 욕을 하고 아주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요 시골 계신 분들한테 절대로 잘해줄 필요가 없고, 내 편한 대로 내 위주, 개인 위주로 강력하게 못 듣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좋게 가는 것이 좋지, 처음에 와서 잘해가지고 나중에 욕 듣기보다는 처음부터 못해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풀어가는 것이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첫째, 절대로 시골에 귀농을 할 당시 하게 되면 마을 안에 있는 그 농가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명심하시고, 또 마을 분들이나 거기 이장이건 누가 됐든지 간에 또 절대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허리 굽히지 말고 꼿꼿하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부드럽게 가는 거, 그 두 가지가 최고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농기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쭉 알아보고 내 농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넣고 오십시오. 저 같은 경우 제일 큰 실수를 한 것이 땅하고 집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농기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돈이 짜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버리는 없고. 그래서 농기계를 하나둘씩 사기 시작한 것이 지금 뭐 포크레인, 덤프트럭, 트랙터, SS기, 관리기, 고추 건조기, 저온 창고 뭐 이런 걸 다 치니까 금액상으로 2억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게 다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빚으로.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한 지는 지금 정확하게 딱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빚이 단 땡전 한 푼의 빚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농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고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는 어중간한 지금 상태인데 저는 어차피 농부의 자식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평생을 공을 들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6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현재 60년이 걸린 이 시점에서 내가 뒤돌아봤을 적에 모든 분들이 귀농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로 50세를 넘어서는 귀농을 하지 마십시오. 귀농을 한다 셈치면 최대한 빨리 하셔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도 존재하겠지만은 그냥 농사를 짓고 내가 농사에 창출하겠다면 남보다 많은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실패도 해봐 가면서 적어도 46세 정도 됐을 때는 농사에서 무언가 돈을 만들어서 내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들어와야지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적응하면서 배우고 농사도 안 짓던 분이 하면 10년은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는 농사야 이게 들어오기 전에 책을 거의 농학 박사 수준이 될 정도로 책을 뭐 하여튼 다양하게 농산물에 대해 책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과 실물을 접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론과 실물을 겸비해야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이제는 내가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나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결국 귀농 없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리고 마을 주민과 마찰은 이제 2세까지의 좀 되고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 보조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군, 면, 읍, 단 뭐 이런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3억까지도 여기는 돈을 빌려줍니다. 3억. 이자는 1%입니다. 1%. 거저죠. 그런데 그건 거저가 아닙니다. 그 1%의 이자를 갖고 3억을 가지고 땅을 사면 3억 원어치 땅을 사면 거기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50%를 해주게 됩니다. 내 재정 능력에.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2억이 있으면 2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3억을 준다고 그랬고 3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3억을 받으려면 내 재산이 3억이 서류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을 받게 되더라도 모든 서류를 줘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을 저당으로 그 3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공시 지가보다 약 한 5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에 5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에 금액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라 하면 1%면 그 돈 얼마나 되나 이러겠지만은 그 3억이 그 갚는 기간이 보통 뭐 10년, 5년, 뭐 많게는 15년까지도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을 1년에 그 3억 원짜리 땅을 사서 내가 3억 들어야 6억짜리죠. 6억, 그러면 6억을 받아가지고 집 짓고 땅 사고 농기계 사면 모자라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자 한 번만 딱 밀리면 이자는 상상할 수 없이 불어납니다. 25%. 1%에서 25%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딱 하면 반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반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석 달째 딱 안 내게 되면 강제 경매 신청서가 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뺏기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모든 사람들이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적기 때문에 그게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사업. 뭐 하우스 하나를 지면 지금은 막 약 한 1800 정도 들어가는데 200평에 그 1800평을 지려면 50% 보조입니다. 그럼 50%는 내가 그거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물을 고추라고 특용작물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고추를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그 고추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거지요. 모든 농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뭐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10% 보조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야,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 농자금으로 해갖고 뭐 3억 원 주고 뭐 거기에 보조도 해주고 뭐 지원도 해준다. 그 지원이 다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농사는 절대로 그런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전국 각지에 있는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저하고 연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농업 연구소라든지 그 나머지 뭐 유황 합제를 제조하는 뭐 회사부터 영양제, 뭐 칼슘제, 비료 뭐 이런 걸 개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 전국적에 계신 이 공장 하시는 분들, 이제 사장님들, 낮에는 이 대농을 하는 10,0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대농하시는 분들을 귀농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이 압니다. 이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참고로 저는 이 용접 기능인이고 사업가고 또 지금은 농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연대에 대한 힘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오는 마지노선이라든지 내가 오는 피해 이런 것도 참 상세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 보조금을 받아서 뭘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이제 여기 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시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양과 부부가 내려왔다면 부부와 둘이서 할 수 있는 양, 또 인건비를 추출하면서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특용작물 하우스 토마토를 하나 한다 치면은 그 1000평입니다. 1000평. 1000평을 하나 지을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 부대 시설까지. 그러면 내 돈이, 그건 80% 보조니까 내 돈이 20%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20%를 계약을 하면 10년 동안인가를 그 생산을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다른 사람이 또 짓게 되면 그 판로상에서 금액이 다운되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와 저 담양, 저기 그 다음에 양양 이쪽에 고추 농사를 대량으로 TV 매스컴을 탈 정도로 많이 지으시는 지인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보면 현재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기로 아우 고추 해가지고 작년에 뭐 한 1700평 2000평 해가지고 한 3억 벌었는데 인건비 1억 빼고 한 1억 5천 남았다. 그럼 그분 재벌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가서 보면 빚만 남아 있습니다. 빚만. 그 한철 고추가 잘 됐을 뿐이지 다른 철에도 항상 고추가 잘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10년, 12년 동안에 고추값이 제일 좋았던 것이 딱 2번 있었는데 그게 작년하고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에 한번 딱 2번 좋았습니다. 그때는 대박이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박이 난 건 둘째치고 그 돈을 그동안에 끌었었던 빚을 갚기에 연연 진짜 그 빚을 갚기에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이 마을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63가구가 있는데 저희 집 빼고 63가구입니다. 63가구에 나눴을 때 평균 군비의 보조금 내지는 빚이 5천만 원입니다. 평균 5천만 원.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농사를 지어보셔야만이 그 실감이 갑니다. 그 평균 5천만 원의 돈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그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다. 이미 다 이 농협이라 하는 거대 기업이죠. 이제는 그전엔 농협
이제는 NH 은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민들의 피를 빨고 혀를 수고해가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그분들이 없으면 또 힘들어지겠지만 장점과 단점은 고루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절대로 군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은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명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부부가 내려왔다면 제가 12년 동안 농사를 실지해서 지어보니까 부부와 둘이서 농사를 완벽하게 익혔을 때, 내 전문 농어로 했을 적에 내가 고추면 고추, 고구마면 고추, 고구마에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3,000평까지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서. 근데 그 3,000평도 단일 품목으로 한 가지로 한다면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시골 농사를 하다 보면 고추가 망하면 콩이라도 잘 돼야 되고, 콩이 망하면 고구마라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를 병행해서 동시에 지어야만이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해마다 그 값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를 많이 보는 겁니다. 이 성공과 실패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150명 중에 남아있는 작은 인원 10명도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12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15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인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 왜? 저는 용접 기능인이고 반사업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들어올 때 과수 이쪽 고냉지여서 이쪽 과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6,000평의 사과를 심었는데 5년 만에 때리 엎었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수나 이런 농사는. 그래서 거기에서 난 데미지만 순수 2억이 났습니다. 2억. 6,000평 시설물하고 나무값, 거기에 들어간 철제, 거기 들어간 뭐 자재비 이런 것만 2억이 날라갔습니다. 내 인건비 같은 거 말고 인건비만, 순수 인건비가 2억 날라갔고, 군 보조금으로 받았던 것이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억 보조 받았던 거는 어차피 내 공돈이고, 거기에 2억이 내가 더 투자가 됐으니까 토탈 금액으로 딴 3억이죠. 근데 2억이 날라간 거죠. 2억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때 쓰고 나면 철제만 즐비하게 고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내 산업 전선에 다시 뛰어들어서 내 본업으로 프리랜서로 지금 근무를 하면서 빚도 다 갚고, 이제는 빚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노후에는 약간 좀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죽을 때까지 일은 하는 거니까 이제 농사도 기존에 지으시던 분들보다도 몇 배 더 자신 있게 지을 수 있고, 세상 누구한테 내놔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레이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짜치고 없기 때문에 내 본업, 내가 그 기능을 가지고 벌어먹지 않았었다면 이미 저도 여기 그 10명에 끼는 것이 아니라 140명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절반 정도는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반은 성공을 했고, 현재까지 온 거를 지금 현재까지만 따지면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귀농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느 얘기 들으면 농지를 빌려가지고 지어보고 내가 마음에 들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고, 그러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하지 못할 걸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사명감으로 내 농사를 지었을 때 뭐든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재미삼아 지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무슨, 그거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것이고, 농사를 다른 마을에서 첫 번째 나도 조금 땅이 괜찮은 땅이 있어서 한 해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그거를 보통 농사를 빌리면 한 5년 이상은 짓게끔 해줍니다. 그랬는데 거기 돌밭이었는데 내 포크레인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해서 돌을 싹 걷어내니까 1년 만에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거기 들어간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눈물을 머금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의 어떤 땅을 임대를 할 적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그거를 농지 원부에 정확하게 올려서 몇 년 계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말로서 말로 1년 농사 짓고 돌려줄게, 2년 농사 짓고 돌려줄게가 아니고, 내가 이 농토를 받으면 내가 향후 몇 년까지 짓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서류에 명시를 하시고 농지 원부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받고
직불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골 분들 절대로 시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일 세상에서 순진한 것은 기능인들입니다. 기능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순수합니다. 최고로 야가 빠진 게 공무원이고 두 번째로 야가 빠진 게 이 시골입니다. 시골.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농에 성공하셨다 셈 치더라도 한번 외지에서 들어온 외지인은 그 마을에서 2세가 태어난 후에는 다른 2세가 이 마을에서 성장을 하면은 그때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을에서는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을에 보면 단 서너 가구 일에 있다면 좀 괜찮겠지만 대부분 쓸만한 땅을 가지고 웬만큼 사는 마을에 들어가면 보통 30가구 정도는 됩니다. 20가구, 30가구.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파벌이 일어납니다. 파벌이 전부 다 일어나고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거는 모든 마을에 갔을 때 각성바지, 성이 각기 다른 사람이 있는 마을을 선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장촌에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삼촌, 아지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지인은 감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성공을 못합니다. 시골 특성상 대부분은 다 집장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홀로서기에 강하고 남보다 독하지 않으면 절대 귀농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이 입장이 지금은 마을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벌이고 내가 길을 하나 내는데 7개 항목이 법에 걸리더라고요. 법에. 허가를 내서 길을 내는데도 7개 항목이 법에 걸리는데 아무런 법도 아닌데 마을 민원이 들어가는 순간 그 법 자체가 활성이 돼서 벌금도 어마무지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농작물을 할 건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기 지역의 땅은 미네랄과 칼슘이 아주 풍부한 기름진 땅입니다. 반면에 안동 지방 이쪽의 땅은 부엽토와 모래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여주에 있는 모든 건 뿌리 작물도 잘 되고 위에 열매 작물도 잘 됩니다. 근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열매 작물보다는 뿌리 작물이 잘 됩니다. 이 전라북도 진안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맞습니다. 과수가 맞는 거는 고냉지이기 때문에 과피가 단단하고 다른 데보다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냉지. 그 다음에 저 해남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는 해남 쪽에는 배추가 맞습니다. 배추, 고구마가. 그쪽에는 마사토가 되고 반 황토질이어서 흙이 점도가 좀 낮습니다. 점도가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배추나 고구마 이런 작물이 맞고요. 이제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부터 전라남도 한평 무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토질 자체가 황토이고 점토질이어서 수박, 그 중에 하나 좀 더 하는 게 파, 이런 종류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고구마도 조금은 되는데 그것도 되는 땅이 있고 되지 않는 땅이 분포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토양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적합한지, 농작물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알게 됩니다. 귀농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갈 건지, 또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규모는 얼마큼 할 건지, 또 내가 이게 농산물을 갖다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이런 거 내가 생산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판매자로서 생산하고 팔 수 있는 그 판로가 정확히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걸 정확히 잘 알고 모든 데이터를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실패 없는 귀농, 전원생활, 분농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능인이어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를 했지만 차후에 내 이 유튜브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는 행복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부의 마음처럼 순수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농부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산전, 수전, 해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도 자기 몸속에 흐르는 피를 빼서 다 버릴 정도로 인내력과 참을성을 갖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를 평생 마지못해 지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지만, 저처럼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기능인과 기술인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회 평지풍파에 부딪혀서, 시련에 부딪혀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진짜 나 홀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을 염원으로 갖고 살았던 나 같은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이런 실패를 거듭하고 돈도 어마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 그 돈 갖고 시내에서 편히 살지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바를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박은 돈이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걸 다 처분해도 10억이 안 됩니다. 모든 새 기계는 낡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땅은 이미 저당권 설정이 돼서 일부는 날아가게 생겼고, 또 이 땅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터에 집을 지을 수 있어 땅을 사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땅을 거저 먹으려는 그런 은행권과 그 땅을 하는 대부업 비슷한 땅놀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내가 전국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진짜 귀농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 진짜 열심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귀동냥하고 실제 찾아가서 밥도 함께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얻은 지금 현재의 내 노하우가 모든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또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사람한테 어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농이 되고 그런 전원 생활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상당히 영상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한테는 정말 너무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